왜 나는 이번 생에서 홀로 걷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번 생에서 혼자일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결혼을 했지만 결국 혼자가 된 사람. 처음부터 누군가와 함께할 운이 아닌 듯한 사람.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 눈을 낮추면 돼. 운명이 아직 안 온 거야.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이건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단순히 인연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마치 오래전부터 이미 정해진 듯한 느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전생의 업이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에너지의 잔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에너지의 잔향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선택했던 것들, 당신이 사랑했던 방식, 당신이 떠났던 방식, 당신이 외면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이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생에 홀로 걷는 삶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은 대개 몇 가지 공통된 전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전생에서 강하게 사랑했던 사람. 이 유형은 의외입니다. 사랑을 못해서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사랑했던 영혼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문을 버리고, 신분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랑은 불처럼 타올랐고, 세상을 적으로 돌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비극이었습니다. 전쟁, 사고, 배신 혹은 병으로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아프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생, 당신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멈춥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영혼의 기억입니다. 전생에서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 이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자유를 사랑했습니다. 구속을 싫어했고 한 사람에게 묶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볍게 했고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떠났습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누군가의 눈물은 쌓여갔습니다. 업은 감정의 빚입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이상하게도 관계가 깊어지기 직전에 상대가 떠나거나 상황이 틀어집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번에는 내가 기다리는 쪽이 되어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건 처벌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3. 전생에서 영적인 길을 택했던 사람. 아주 흥미로운 유형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수도자, 무녀, 승려 혹은 학자였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대신 진리를 쫓았습니다. 세속적 사랑보다는 깨달음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존귀했지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관계의 경험 부족. 이번 생에서 당신은 이상하게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완전히 섞이지 않습니다. 연애를 해도 어딘가 관찰자 같고 결혼을 생각하면 답답함이 먼저 옵니다.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혼자인 삶은 실패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결혼을 해야 안정된 인생이다. 가정을 이루어야 완성이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어떤 영혼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성장합니다. 어떤 영혼은 홀로 걷는 삶을 통해 완성됩니다. 당신이 혼자인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번 생의 과제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기 전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라는 과제.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혼자가 좋은가? 아니면 나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를 선택하고 있는가? 전생의 업은 운명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경향을 만들 뿐입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흐름은 달라집니다. 업을 넘어서는 방법의 시작. 업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 탓, 상대 탓, 운명 탓. 그 에너지가 계속될수록 패턴은 반복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번 생에서 이 길을 통해 배우고 있다. 그 순간 업은 족쇄가 아니라 열쇠가 됩니다. 혹시 당신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나요? 넌 왠지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당신 영혼의 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영혼. 하지만 기억하세요. 강한 사람도 사랑을 받아도 됩니다. 혼자인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완전해질 수 있는 힘을 타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만 끌리는지, 왜 반복적으로 같은 이별을 겪는지, 왜 결혼 직전에 상황이 무너지는지, 왜 혼자가 편하지만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오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반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복되는 인연의 패턴과 전생의 계약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우연히 혼자인 걸까?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 선택의 결과일까? 2장. 반복되는 인연과 보이지 않는 전생의 계약.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사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 사람과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침묵조차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강하게 끌렸던 만큼 강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갑자기 끝납니다. 왜일까요? 전생의 계약, 영혼의 약속. 영적인 관점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 생만 사는 존재가 아니며 특정 영혼들과는 여러 번 만난다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계약에 가깝습니다. 전생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감정, 전생에서 남겨둔 빚과 약속, 전생에서 주고받은 상처, 그것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유독 끌리는 유형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억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끌리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전생의 계약이 강한 인연은 보통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속도가 빠르다. 처음부터 강렬합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2. 감정의 진폭이 크다. 행복도 극단적이고 불안도 극단적입니다. 3. 결말이 극적이다. 조용히 멀어지지 않습니다. 폭발하거나 갑자기 끊깁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은 이번 생에서 재현됩니다. 왜 결혼 직전에 무너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결혼 직전에서 멈춥니다. 모든 조건은 완벽합니다. 주변에서도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틀어집니다. 상대가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거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이건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다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전생에서 당신은 가정을 이루며 고통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책임에 짓눌렸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사랑이 의무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 영혼이 속삭입니다. 이 길은 아니다. 혼자가 편한 이유. 당신은 혼자가 편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아도 되고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건 외로움이라기보다 동행의 기억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누군가와 아주 깊게 연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너무 강렬했기에 이번 생에서는 쉽게 타협하지 못합니다. 어설픈 연결은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복 패턴의 핵심.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 멀리 떠나야 하는 사람? 이미 상처가 많은 사람?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은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겪었던 감정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낯선 평온보다 익숙한 불안을 더 쉽게 붙잡습니다. 계약은 영원하지 않다. 다행히도 전생의 계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은 배움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 배움을 끝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을 만나고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는다면 우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해보라. 계약을 해제하는 첫 단계. 상대를 미화하지 말 것. 과거의 추억을 운명으로 포장하지 말 것.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것. 이 3가지만으로도 계약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집착을 통해 묶이고 의식을 통해 풀립니다. 혹시 당신은 항상 조금 모자란 인연만 만나고 있지는 않나요? 딱 10%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만족하지도 못하는 관계. 그 10%는 전생의 미완성입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그 10%를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 혼자인 삶은 패배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인연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각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계약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식된 계약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생의 업이 직업과 연결되는 방식, 왜 특정 사명감이 강한지, 왜 가족보다 타인을 더 챙기는지, 왜 결혼보다 의미 있는 일이 더 중요한지, 이 이야기를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의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독 역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3장. 결혼보다 사명을 택한 영혼. 세상은 묻습니다.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좋은 사람 없었어? 눈이 높은 거 아냐? 하지만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는 이 질문이 더 크게 울립니다. 나는 왜 누군가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다면 이번 장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전생에서 사명을 택했던 사람들, 어떤 영혼들은 전생에서 이미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보다 공동체를 택했고 개인의 행복보다 시대의 흐름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란 속에서 백성을 지키던 장수, 병자를 돌보던 의술가, 세상을 깨우려 했던 학자, 신을 섬기던 수행자. 그들은 개인적 사랑을 뒤로하고 더 큰 무언가를 붙잡았습니다. 이 선택은 고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 삶의 영역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은 이번 생까지 이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명감. 당신은 혹시 이런 특징이 있지 않나요? 가족 문제보다 사회 문제에 더 분노한다. 연애 중에도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누군가를 도와야 마음이 편해진다. 나 하나의 행복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이미 나를 넘어선 무언가를 선택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도 쉽게 평범함에 안착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왜 가족보다 타인을 더 챙길까? 이 질문은 예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이상하게도 가족보다 타인에게 더 헌신적이지 않나요? 가족의 기대는 부담스럽지만 낯선 사람의 어려움에는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개인적 울타리보다 공적 영역에 더 많이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은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보다 사회라는 무대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 두려운 진짜 이유. 당신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자유를 잃을까 봐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멈추게 되지 않을까? 사명형 영혼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정을 이루면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딘가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 같은 내면의 압력을 느낍니다. 그 압력은 과거 생에서 완수하지 못한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과 사랑은 함께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사명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균형을 배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좇되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법, 헌신하되 자신을 소진하지 않는 법, 직업과 연결되는 업. 흥미롭게도 전생의 업은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담가, 치유자, 교육자, 창작자, 종교인, 봉사활동가. 이런 길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면 당신은 이미 타인을 위한 역할을 반복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타인을 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자신을 구하는 데 서툽니다. 그래서 혼자가 됩니다. 아니, 혼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명형 영혼이 배워야 할 것. 사명형 영혼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 이 문장이 당신에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당신은 전생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해야 했던 시간들, 기댈 수 없었던 살들, 그 기억이 이번 생에서도 습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려 하면 어색하지 않나요? 괜찮아, 내가 할게.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이 말이 입에 붙어 있다면 당신은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영혼입니다. 혼자인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강하게 사랑했던 영혼, 책임을 회피했던 영혼, 사명을 택했던 영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은 하나가 아니니까요. 영혼은 여러 겹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고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계속 사명만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 생에서는 사랑도 함께 가져갈 것인가요? 전생은 경향을 만들지만 선택은 현재의 몫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숨어 있는 전생의 빚, 왜 유독 가족과 충돌이 많은지, 왜 형제 중 혼자 다른 길을 걷는지, 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고독은 벌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4장. 부모와의 인연, 전생의 빚.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은 배움을 위해 부모를 선택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선택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한 걸음만 떨어져 보겠습니다. 왜 유독 부모와 충돌이 많았을까?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생각이 맞지 않았다. 사랑은 있었지만 이해받지 못했다. 형제 중 유독 나만 다른 길을 갔다. 집안 분위기와 내가 어울리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일까요? 아니면 전생의 미완성 관계일까요? 전생에서 당신은 부모와 다른 역할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신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당신이 부모를 떠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감정의 흔적은 남습니다. 빚은 돈이 아니라 감정이다. 업에서 말하는 빚은 금전이 아닙니다. 감정의 빚입니다. 전생에서 외면했던 책임, 지키지 못했던 약속, 끝내지 못한 원망.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부모와의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이유. 그건 영혼이 가장 빠르게 배우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가족 안에서 이방인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늘 이방인처럼 느낍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딘가 다른 결. 명절이 부담스럽고 가족 모임이 피곤합니다. 이건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진동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당신은 이 집안과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걷습니다. 형제 중 혼자 다른 이유. 형제 자매가 있어도 유독 혼자만 독특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만 결혼하지 않았다. 혼자만 타지로 떠났다. 혼자만 가치관이 다르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도 서로 다른 영혼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집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들어온 영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통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패턴을 깨뜨립니다. 당신이 후자라면 외로움은 필연처럼 따라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연애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부모와의 미해결 감정은 연애 패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버려졌다고 느낀 사람은 떠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감정 표현이 부족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전생과 현생이 겹치며 익숙한 결을 찾아갑니다. 빚을 갚는 방법, 부모와의 업을 푸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인정하는 것.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왔다. 용서는 강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식은 필요합니다. 부모를 바꾸려 할수록 업은 강해집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내 선택을 바꿀 때 고리는 약해집니다. 혹시 당신은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 있나요? 그 다짐이 강할수록 영혼은 아직 묶여 있습니다. 미워하면 닳습니다. 초월해야 벗어납니다. 혼자인 이유 가족에서 시작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이미 다짐합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과 현생의 경험이 겹치며 영혼은 말합니다. 이 길은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혼자가 됩니다. 의식적 선택이든 무의식적 회피든. 하지만 기억하세요. 혼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사랑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같은 방식의 사랑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번 생의 과제는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 세대와는 다른 방식, 전생과는 다른 방식. 다음 장에서는 고독이 깊은 사람의 영혼 구조. 왜 혼자 있을 때 더 선명해지는지,
왜 사람 속에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5장 고독이 깊은 사람의 영혼 구조.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집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그때 느끼는 안도감. 아, 이제 나다. 이 감각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단순한 내향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감응형 영혼. 어떤 영혼은 타인의 감정을 강하게 감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표정이 바뀌기 전에 알아차립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피로를 동반합니다. 당신이 사람 속에서 에너지가 빠지는 이유는 대화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을 읽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이 더 부담스러울까? 연애는 일정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감정이 교환됩니다. 에너지 감응형 영혼에게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우울하면 내가 가라앉고 상대가 불안하면 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말합니다. 혼자가 안전하다. 혼자 있을 때 선명해지는 이유. 당신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창의적이지 않나요? 생각이 정리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마음이 또렷해집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조입니다. 전생에서 수행자였거나 학자였거나 창작자였던 영혼은 고요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충전이고 사람 속이 방전입니다. 깊은 고독의 정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완전히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이 세상에 완전히 이해받지 못한 느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립감. 그건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결을 못 만나서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감응형 영혼은 얕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깊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왜 사람을 쉽게 정리할까? 혹시 당신은 어느 순간 갑자기 관계를 정리한 적 있나요?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에너지의 흐름을 기준으로 관계를 봅니다. 소모적이라고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혼자 있길 좋아해?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야 균형이 유지된다는 걸. 깊은 고독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어린 시절부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또래보다 생각이 깊다는 말을 들었다. 감정 기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쉽게 기대지 못한다. 이건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전생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안에서 답을 찾던 영혼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독은 재능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재능일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딜 수 있는 힘, 혼자서 깊어질 수 있는 능력. 이건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힘을 벽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둥으로 사용할 것인가? 벽이 되면 고립이 되고 기둥이 되면 중심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요? 그렇다면 그건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물러난다면 그건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 당신은 혼자가 좋은가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혼자를 선택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영혼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편안해집니다. 회피의 고독은 차갑고 선택의 고독은 따뜻합니다. 혼자인 삶의 두 갈래.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혼자를 유지하며 더 깊어지는 길. 균형을 배우며 누군가와 나아가는 길. 어느 쪽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특정 나이가 되면 갑자기 결혼 압박이 강해지는지, 사회적 집단 무의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상이라는 기준의 정체, 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고독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6장. 결혼 압박의 정체, 집단 무의식의 힘. 어느 날부터입니다. 30이 넘고 혹은 40이 가까워질 때쯤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할 거야? 이제는 해야지. 너만 혼자 남겠어. 이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묘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당신은 평소엔 괜찮았는데 그 말이 반복되면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파도. 우리는 개인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나이엔 취업, 이 나이엔 결혼, 이 나이엔 출산. 이 흐름은 개인의 영혼과 상관없이 계속 밀려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당신이 혼자 잘 서 있어도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이 압박은 당신의 본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전염된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SNS에는 웨딩 사진, 신혼집, 아이 사진이 올라옵니다. 당신은 비교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이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집단 속에서 안정감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저 삶을 원하는가? 아니면 뒤처지는 게 두려운가? 정상이라는 기준의 정체. 정상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합니다. 결혼하면 정상, 아이를 낳으면 정상, 가정을 이루면 정상. 그렇다면 혼자는 비정상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시대에 혼자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예술가, 수행자, 연구자.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향의 완성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리듬은 다를 수 있다. 영혼에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사랑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를 통해 확장합니다. 문제는 비교입니다. 타인의 속도를 내 기준으로 삼는 순간 고독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늦었다는 착각.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친 적 있나요?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함 속에서 만난 인연은 대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출발점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압박 속에서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야만 완성될까? 사회는 말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어른이다. 하지만 영혼의 성장은 형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미성숙할 수 있고 혼자여도 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의 깊이입니다. 당신이 혼자인 상태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미 성장은 진행 중입니다.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는 법. 비교를 멈춘다. 나의 리듬을 인정한다. 조급함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집단의 파도는 약해집니다. 당신은 파도 위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다 자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조금 안도감이 드나요?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집단의 틀에서 한 발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질문. 집단의 압박이 아니라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정말 혼자가 편한가요?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생의 업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신호. 이제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는지, 운명이 바뀌는 순간의 징조.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의 삶은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7장. 업이 끝나갈 때 나타나는 신호. 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나는 평생 혼자일 거야. 하지만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업은 과정입니다. 배움이 끝나면 흐름은 바뀝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신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신호, 반복이 멈춘다.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같은 유형의 사람이 더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강하게 반응하던 사람에게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끌렸지?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이건 감정이 식은 게 아닙니다. 패턴이 해체되는 중입니다. 영혼은 배움을 끝낸 유형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 원망이 사라진다. 전에는 특정 인물이나 과거 사건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장면을 떠올려도 감정의 진폭이 작아집니다.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해소입니다. 업은 감정으로 묶이고 이해로 풀립니다. 세 번째 신호, 혼자가 불안하지 않다. 과거의 고독은 어딘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다 평생 혼자인 거 아닐까?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혼자가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급하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안정감은 운명의 공백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침묵입니다.
네 번째 신호 새로운 유형이 보인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 문득 보입니다. 강렬하지 않지만 편안한 사람, 극적이지 않지만 안정적인 사람, 업이 강한 인연은 불처럼 타오릅니다. 업이 정리된 뒤 만나는 인연은 물처럼 스며듭니다. 차이를 느끼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달라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자기 삶이 중심이 된다. 이전에는 연애나 결혼이 삶의 큰 숙제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나의 일, 나의 성장, 나의 방향이 더 또렷해집니다. 사람이 채워줄 거라 믿었던 공백을 스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아직 반복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업이 끝나면 운명은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운명이 정말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하지만 사건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면이 먼저 바뀝니다. 끌림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이제 누군가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가?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가? 나는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랑을 찾지 않는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었다면 당신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진실. 혼자인 시간이 길었던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의 징조.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는 요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감각이 옵니다. 나는 괜찮다. 설명할 수 없는 평온. 그 평온 위에서 만난 인연은 불안이 아니라 안정 위에 세워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만약 이번 생에서도 결혼하지 않는다면 혼자로 완성되는 삶의 구조, 고독이 사명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따라오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업을 이해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해방의 시작입니다. 8장. 혼자로 완성되는 삶은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혼은 선택이지만 결국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말 속에는 은근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혼자는 미완성이라는 전제.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완성의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 완성은 형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완성일까요? 아이를 낳았다고 완성일까요? 완성은 외형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자기 삶을 이해하고 자기 선택을 책임지고 자기 감정을 통합한 사람. 그는 이미 완성에 가깝습니다. 형태와는 상관없이 혼자로 완성되는 영혼의 구조. 어떤 영혼은 관계를 통해 확장됩니다. 하지만 어떤 영혼은 고독을 통해 깊어집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산적이다. 내면의 대화가 활발하다. 의미 없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다. 사랑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다. 이 영혼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아도 삶이 공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독이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 고독이 고통일 때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이 편안해질 때는 힘이 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고독이 힘이 되면 그 에너지는 밖으로 흐릅니다. 글로, 예술로, 사람을 돕는 일로, 창조적인 작업으로 혼자로 축적된 에너지가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이때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기반이 됩니다. 혼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은 혼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를 통과 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관계 없이도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그래도 사랑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나옵니다. 혼자로 완성될 수 있다고 해서 사랑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반드시 배우자여야 할까요?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제자나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끝내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 봅시다. 만약 이번 생에서도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일까요? 아니면 다른 과제를 완수한 것일까요? 전생에서 사랑을 극단적으로 경험했던 영혼, 혹은 사명을 선택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균형을 배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은 꼭 결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선택의 차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혼자인 것과 충만함 때문에 혼자인 것은 다릅니다. 두려움의 고독은 차갑고 방어적입니다. 충만함의 고독은 따뜻하고 여유롭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삶의 방향은 또렷해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나요? 아, 혼자여도 괜찮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고독을 적으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혼자로 완성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닫힌 고독은 고립이고 열린 고독은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조건 없이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균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노년과 죽음에 대한 불안의 정체, 영혼은 왜 외로움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인 삶의 끝은 과연 고독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9장. 혼자 늙는다는 두려움의 정체. 우리는 종종 미래를 상상합니다. 젊을 때의 혼자는 괜찮습니다.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친구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이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집, 아픈 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 이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잠시 멈춰봅시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정말 결혼 여부일까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 이 두려움이 결혼에 대한 압박으로 변형됩니다. 그래도 가족은 있어야. 이 말 속에는 존재 증명의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무의미는 다르다. 혼자여도 의미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문제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존재의 밀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인의 존재를 통해 의미를 얻으려 하나요?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노년의 진짜 준비.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대비를 배우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준비는 이것입니다.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결혼을 해도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늙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죽음은 왜 두려울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혼자인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을까? 마지막 순간에 누가 손을 잡아줄까?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혼자 건너는 문입니다. 그 순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안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혼자를 견디는 연습을 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혼자 늙는다는 상상 속에 숨은 착각.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을 합니다.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배우자가 있어도 고독한 사람은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로움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혼자인 사람의 강점. 혼자인 삶을 오래 경험한 사람은 강한 내적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혼자 감정을 정리하는 기술. 이 능력은 노년에도 큰 자산이 됩니다.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 보세요. 나는 정말 혼자 늙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두려운가?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삶의 밀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졌나요? 혼자라는 단어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고독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은 왜 외로움을 경험하게 할까?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자각을 위한 장치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통과한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선택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만약 지금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업이 반복되지 않는지, 영혼이 진짜로 맞닿는 인연의 특징, 이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선택입니다. 10장.
업을 반복하지 않는 인연의 선택 기준. 당신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강렬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 심장이 요동치지는 않지만 대화가 무리 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잔잔해도 괜찮은 걸까? 뭔가 부족한 거 아닐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업의 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렬함을 사랑으로 착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업이 강한 인연의 특징.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업이 강한 인연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끌린다. 감정의 진폭이 크다.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온다. 잃을까봐 두렵다. 이 관계는 강렬합니다. 하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미해결 감정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업이 정리된 인연의 특징. 반대로 업이 거의 없는 인연은 이렇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 불안이 적다. 과하게 기대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일상이 공유된다.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랫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잔잔함 속에 안정이 있습니다. 설렘과 안정의 차이. 설렘은 도파민입니다. 안정은 신뢰입니다. 설렘은 강렬하지만 짧고 안정은 깊지만 천천히 쌓입니다. 업을 반복하는 사람은 설렘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업을 마친 사람은 안정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 차이는 결말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을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나를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불안보다 평온이 큰가?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소모시키는가? 이 세 가지의 예가 많다면 그 인연은 건강한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원자가 아닌 동반자. 과거의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관계를 찾았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 나를 인정해줄 사람, 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 하지만 업이 정리된 이후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찾습니다. 각자 설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기대지 않아도 되지만 기댈 수는 있는 사람. 익숙함을 경계하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사람. 물론 좋은 의미의 익숙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한데도 끌린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 익숙함은 전생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의 과제는 익숙한 고통이 아니라 낯선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용기. 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약속하고 빠르게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 무의식이 개입합니다. 천천히 알아가세요. 천천히 신뢰를 쌓으세요. 시간은 가짜 인연을 걸러내는 가장 확실한 필터입니다. 혹시 당신은 강렬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믿어왔나요? 그 믿음이 바로 업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깊은 사랑은 조용히 오래갑니다. 마지막 기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가? 사랑은 시험장이 아닙니다. 사랑은 안전지대입니다. 선택의 순간, 이제 당신은 압니다. 왜 혼자였는지, 왜 반복되었는지, 왜 두려웠는지, 그리고 이제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건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인 삶과 함께하는 삶의 궁극적 균형, 영혼이 이번 생에서 진짜로 이루려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이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11장 혼자와 함께 그 너머의 균형.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전생의 업, 반복되는 인연, 부모와의 관계, 사명, 집단 무의식, 고독의 구조.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다. 세상은 자꾸 묻습니다. 혼자냐, 결혼이냐? 하지만 영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고, 결혼해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태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당신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전의 당신은 관계 안에서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대의 감정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관계는 나를 완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확장하는 장이라는 것을. 완성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이번 생에서 이루려는 것. 이번 생의 핵심 과제는 사랑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의존이 아닌 선택, 두려움이 아닌 의식. 전생에서 강렬함을 경험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균형을 배우고, 전생에서 회피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책임을 배우고, 전생에서 사명을 택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인간적 연결을 배우는 것. 당신은 그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의 의미. 돌아보면 혼자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당신은 자신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패턴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지 못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삶의 조건. 이제 만약 누군가와 함께하게 된다면 그건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서 있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에 함께 걷는 것. 기대지 않아도 되지만 기댈 수는 있는 관계. 이것이 균형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만약 이번 생에서 끝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성장했고,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았다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경험의 깊이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안정인가? 열정인가? 자유인가? 동행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삶의 방향은 또렷해집니다. 당신은 부족해서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깊어서 쉽게 연결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람은 늦게 만나지만 오래 갑니다. 진짜 완성은 결혼 반지가 아니라 자기 이해입니다. 완성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입니다. 완성은 혼자와 함께를 넘어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당신에게 남기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전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걸어왔습니다. 12장.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선택한 존재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 곁에 있지만 마음 한편은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외로움은 패배가 아니라 각성의 문이라는 것을. 영혼의 최종 선언. 이번 생에서 당신은 의식적으로 살아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관습에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 그 길은 조금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빛납니다. 업은 끝내기 위해 존재한다. 전생의 업은 당신을 묻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을 들여다본 순간 이미 많은 업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상징. 결혼은 제도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누군가와 평생을 나누겠다는 의지의 선언. 그러나 모든 영혼이 같은 방식으로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으로, 어떤 이는 창조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자유로 선언합니다. 당신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혼자여도 충만한 삶. 당신이 혼자라면 그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자신을 알고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단련하고 지혜를 쌓으십시오. 고독은 낭비될 때 고통이 되고 활용될 때 힘이 됩니다. 함께라면 더 단단하게. 만약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제는 의존하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두려워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서 곁에 두십시오. 상대가 사라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당신이 100만 명에게 닿는 이유. 이 영상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조용히 혼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질문을 안고 사는 사람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는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제 이 영상을 닫기 전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부족해서 혼자인 것이 아니다. 나는 선택 중이다.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당신은 이미 자기 길 위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 이 채널이 100만 명이 되는 이유는 자극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환상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의식은 퍼집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하면 당신 주변이 변하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100만 명은 만들어집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혼자여도 함께여도 당신은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삶에서 만납시다.